러시아 이야기로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에이테크럼스라는 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해줬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쐈고 러시아 주장에 따른 본토가 공격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 교리를 바꿔서 우크라이나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북한군은 투입돼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되게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죠? 있죠.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여기서 시끄럽게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역시 다 트럼프의 당선과 관계가 있는 지금 진행입니다. 전쟁 바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당선되는 즉시 이 우크라이나 종전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취임하면, 취임 직후부터 그걸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그 전에 자기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결정을 지어놔야 그 다음에 어떤 휴전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더 기세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제렌스키 입장에서도 그 뒤에는 무기 지원이 확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장 끊기진 않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빨리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이 전과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런 부추기는 거는 또 바이든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뭐 자기가 지금까지 벌려놓고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끊어지면은 굉장히 이것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될 테니 내가 지원해줄 수 있는 동안, 즉 내가 대통령 임기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할 만큼 해봐라 이렇게 지금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허용해주고 그리고 대인지뢰 또 허용해준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전쟁 대못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네, 끝내려고 그죠. 했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도 나올만 하죠.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시점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상당한 위신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바이든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북한군이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러 가지 첩보들을 갖다가 뉴스 쪽에 흘리고 있는데 이걸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우방국들, 특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공격무기 지원인 최소한 이 대공무기 체계라도 지원해 달라 이걸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진짜 여기 적극적으로 지금 참전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이 선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과장된 정보나 아니면은 좀 덜 확인된 정보까지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정보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 보면은 일단 전선에 북한군이 나타난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 쿠르스크 전선, 그러니까 전선의 북쪽에서 러시아 영내로 침입해 들어간 그 쿠르스크 전선에서 그쪽을 지금 러시아군이 반격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해군 보병 여단들이랑 이 일부 특수전 여단들이 있는데 북한군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같이 작전을 하려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로 북한군이 배치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은 확인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일부 교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북한 쪽에서도 이제 이 새로운 전장에 왔으니까 여기 뭐 정찰을 해보고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규모 부대를 갖다가 전선에 보낸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부대가 이제 전선에 투입돼서 대규모 전투란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하지만 이것도 지금 뭐 제가 봤을 땐 12월쯤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네. 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큰 상황을 보려면은 아마 12월 달에는 한번 러시아가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 대공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 한꺼번에 북한 지상군들도 투입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북한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쪽 북한군을 지휘하는 장성급 인사 3명이 들어갔다는 첩보까지도 지금 흘리고 있죠. 근데 이게 몇 면이 또 요즘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단 김영복
상장 이 사람은 부총참모장입니다. 이거 상장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3스타입니다. 네네.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 이 양반도 상장이고 정찰총국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대남 특수작전이나 그런 걸 지휘하는 이런 총책들 그러니까 부총참모장이랑 정찰총국장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직접 부대를 갖다가 지휘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북한군의 이 새로운 전장에 시험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북한군 수뇌부가 주의 깊게 지금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지휘자는 아마 신금철 소장이라고 원스타급을 갖다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 네네. 원스타 정도면 되게 여단장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단급 정도의 북한군이 들어가서 아마 대대급 단위로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하지 않을까. 대체로 지금 그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3스타가 2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군에서는 굉장히 이 작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렇죠. 뭐 대대급 여단급 병력만 들어가더라도 실제 전략상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들어간 게 이 특히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원래 특수전사령부 지금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이기도 해서 이번에도 아마 이 북한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경보병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들이 들어가서 역시 주 목적이 단순히 총알바지로 쓰인다는 뉴스도 있는데 그러진 절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조심조심 투입하면서 최대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쌓게 하고 그 전운을 북한군에 퍼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실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다시 배출이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안보에 위험이 되는 문제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군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군대는 역시 실전 경험을 해봐야 그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남전 참전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군이 이런 식으로 소수나마 실전 경험을 쌓으면은 그리고 그 특수전사령부 부대들은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한국으로 투입돼갖고 우리 배후로 투입돼갖고 후방 교란날 부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위협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무기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황들이 보고되고 있죠.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 나온 것 중에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지금 북한의 자주포들이 실려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왜 이 서울 불바다 항상 위험 나오면은 네네. 북한군의 이제 장사정포와 방사포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정포가 바로 이 구경이 170mm나 되는 그리고 포신이 엄청나게 긴 이게 쟤네들 명칭으로는 주체포라고 하는데요. 네. 예, 주체포가 이번에 실려가는 것이 최소 2대가 실려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2대만은 아닐 거고 보통 이제 포대 단위로 움직이니까 훨씬 많은 수가 아마 실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포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포병도 갈 겁니다. 이 주체포 170mm 요 포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의 거를 베낀 게 아니라 북한이 자체 개발한 거거든요. 러시아 화포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포만 주면은 러시아군이 못 써요. 그러니까 아마 포병도 같이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병이랑 포병이 다 같이 지금 경험을 쌓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포병하면 우리나라 아니었나요? 우리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쵸? 남북한 모두가 포병 화력의 진심입니다. 6.25 전쟁 때 워낙 화력전을 혹독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의 포병 전력이 거의 뭐 전 세계 한손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막강하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저 북한의 주체포도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력인데 이걸 보냄으로써 이게 지금 현대전에는 얼마나 적응하고 유용한 것인지도 아마 테스트해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봤더니 드론이나 이런 신무기들에게 뭐 맥도 쳐보지 못하고 박살난다. 그러면 뭐인가 교리를 바꾸든 아니면은 운용 전술을 바꾸건 하겠죠. 뭐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지금 북한군의 현대화에 이번 전쟁이 기여하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게 실전 경험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포를 가지고 있어, 훈련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더라도 실전에 막상 가보면 다른 요인 때문에 전혀 무력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건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북한군 무기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북한군 무기가 개발된 지 오래되고 특히 주체포 같은 경우는
이게 발사 속도가 되게 느려요. 한 뭐 5분에 한두 발 정도 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존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테스트해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겠죠. 어쨌든 러시아 파병의 결과로 북한군의 전력은 상당히 향상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신기술들 아무래도 핵기술이나 그런 미사일 기술 민감한 걸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은 네네네. 이런 재래식 무기 관련된 기술이라도 넘겨주겠죠. 아직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 군사 전력은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게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네,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그동안에 우리 이 국방 정책의 기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핵무기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재래식 전력도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에이테킴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네.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미국 바이든이 허용해 준 거 아까 이슈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이 중요한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이 에이테킴스 뭐 우리는 주로 에이테킴스하고 또 미국에서는 뭐 어택커머스라고 뭐 읽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ATACMS.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라고 보통 우리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술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정거리가 300km 정도 되고요. 이게 GPS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쏘는 발사체량이 우리가 하이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트럭처럼 바퀴가 달려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 로켓탄을 6발 싣고 다니면서 쏘는 한 세트를 쏘는 방식이었는데 요걸 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다연장 로켓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이 벌써 지름이 한 60cm가 넘고 한 61cm 정도 되고 이게 탄두도 한 200kg가 넘어요. 무게가. 이런 걸 갖다가 300km 밖에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으니 우리가 300km 정도면은 보통 전선에서 후방 보급기지가 위치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급기지가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즉 러시아군이 맘 편히 발 뻗고 잠자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까지는 계속 그 돈바스라든가 이 크림반도 요쪽에서만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영내로 다른 전선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군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국경지대 후방으로 이 조밀하게 나 있는 러시아 군의 여러 가지 보급로들에 대해서 요점에 대해서 이 에이테킴스를 꽂음으로써 러시아 군의 여러 가지 증원이라든가 공격 준비를 엄청나게 교란시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제까지 뭐 계속 이걸 러시아 영내로 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뭐 러시아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그래 뭐 어차피 남은 2달 기간 동안에 한번 원 없이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허용을 한 거겠죠. 근데 좀 바이든 대통령 무슨 생각일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드네요. 그동안 계속 안 풀어주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 직후에 풀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 푸틴이 아마 준비하고 있을 대공세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군 첩보망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징후가 이 쿠르스크 전선이나 뭐 돈바스 전선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2달 내에 푸틴이 확실한 이 전진을 이뤄내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북한군을 불러오고 있고 이 지금 돈바스 전선에서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곧 시작될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만만치 않겠다.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확 전선이 뚫려서 밀려버리기라도 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 수순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지금 막아봐라. 그래서 이 수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인지뢰까지도 사실 대인지뢰는 1999년 그 대인지뢰 금지 협약 이후로 서방권에서는 좀 금기시되는 무기지만은 그래도 이것까지도 못 본 척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써서 어쨌건 막아내라. 일단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꿋꿋이 좀 살아남아라. 이런 계속 이 응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좀 나토 회원국 네네 이제 어제 그제 나온 뉴스인데 이 또 후방을 지금 때릴 수 있는 무기를 계속 제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풀어준 것이 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 중에 스톰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 스톰 섀도우는 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쏘는 순항 미사일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50km 정도 날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탄두도 훨씬 커요. 한 450km 정도 돼갖고 훨씬 파괴력이 큰 순항 미사일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속도가 좀 느리죠.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인 비행기나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음속도 못 냅니다. 마하 0.9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요격 확률은 높지만 훨씬 더 위력적이고 대신에 이제 비행기에 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동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있는 거죠. 이미 이 스톰 섀도우는 많은 전과를 올렸어요. 네. 이 크림반도에선 이제까지 계속 뭐 자유롭게 쏘았기 때문에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의 함정들을 갖다가 격파하는데 꽤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제 상륙함 두 척이 이 스톰 섀도우를 맞아갖고 대파되거나 격침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력적인 스톰 섀도우도 이거는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500km 이상 이것도 쓰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허용해 준 걸로 보입니다. 스톰 섀도우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서방 언론에서 영국 국방부에다가 허가해 준 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돌아가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NCND 자세를 취하면서 어쨌건 뭐 허용해 준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은 양을 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젤렌스키도 이번 이 트럼프 취임까지 2달 고비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핵 교리를 바꿔서 네. 핵 비보유국이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핵 사용 문턱을 낮췄죠. 원래 뭐 전통적으로 이 핵 강국들, 핵 보유국들은 당연히 이 핵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 나름의 교리책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냉전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각국이 이 교리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갖고 사용 문턱을 높여놨죠. 대부분 국가들은 방어적 목적으로만 쓰겠다. 우리가 먼저 핵 도발을 하진 않겠고 적이 핵 공격을 해오면은 그때 우리도 핵으로 맞받아치겠다 정도로만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그보단 조금 문턱은 낮았어요. 러시아는 아무래도 그동안 국력이 계속 쪼그라드는 숨을 겪어 왔으니까 만약에 핵 강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나토가 딱 대상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핵 보유국이 우리에게 핵 또는 아니면 재래식 무기라도 우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공격을 해오면은 그때는 쓰겠다. 이 정도까지는 해놨는데 이번에는 핵 보유국이 공격을 해오지 않더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 딱 우크라이나를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영토를 갖다가 심각하게 공격을 해도 핵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도 순간 확 돌고 주식시장도 출렁했었는데 근데 대개 안보 전문가들 견해로는 이건 전형적인 러시아식 푸틴식 블러핑이다. 허풍이다. 네. 아무래도 에이테킴스가 지금 이렇게 막 쓰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아무 일도 안 대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말로 하는 거다. 사실 그전 교리에서도 해석에 따라서는 언제든 뭐 핵무기를 못 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야 우리 뭐 팔 한 번 더 얻었다. 진짜 할래 말래 막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제스처를 지금 보이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안보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장 상황이 핵무기 쓰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핵무기는 아무래도 이 대규모 군대가 격돌하는 냉전식 전쟁에서 이 병력 밀집 지역에 꽝 한 방 쏘는 게 이 직효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쟁 자체가 굉장히 저밀도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병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핵무기를 쏘는 것도 별로 낭비에 가깝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사실상 거의 슬라브인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들 땅에서 핵무기를 써서 오염시킨다는 게 이것도 사실 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꺼림직한 거고 하다 보니 아마 진짜 쓰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 경고의 의미야말로 진짜 대공세가 임박해 왔구나. 근데 이번에 대공세 얘기에서는 확실히 좀 수위가 올라간 것이 북한군이 이번에 참전할 것이고 네. 벨라루스를 또 참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사실 벨라루스가 원래 우리 전쟁 초기부터 사실 키이우 쪽에 침공하는 게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통해서 침공했거든요. 벨라루스가 이 우크라이나 바로 북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또 벨라루스가 워낙 친러 국가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벨라루스군이 참전 한 해 만에 막 그 얘기가 있었는데 벨라루스 내 여론이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보다도 더 우리는 형제야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국민들 중에도 이 전쟁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왜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실패했느냐 그거에서 벨라루스 쪽에 철도 관계자들이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러시아군 이동 정보를 네. 우크라이나 쪽에 넘겨서 그랬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벨라루스가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이 좀 협박을 해서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벨라루스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벨라루스는 동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을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랬을 때 너네 벨라루스 건드리지 마. 벨라루스가 혹시 들어오더라도 건드리지 마. 이런 엄포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11월 말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는 마지막 러시아의 대공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죠. 이게 벨라루스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약간 위성국가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인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이렇게 다 좀 섞여 있군요. 서로 간의 공감대가 높아서 이 국민들 사이에는 그렇죠. 뭐 다들 이제 붙어 있는 것이고 다들 오랜 세월 동안 또 한 나라를 이뤄왔기 때문에 그들의 연대감은 뭐 복잡한 감정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뭐, 네, 친척들이 막 엮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제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분들 만나 봐도 이게 참 곤란할 때가 있다. 친척들 중에 사실 벨라루스 사람이나 뭐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뭐 지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되게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여권 없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벨라루스가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하고 아주 가까이, 가깝죠. 아주 가까운 네, 딱 모스크바보다는 훨씬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기초가 주목되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핵을 쓰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물론 안보 전문가들은 진짜 쓸 일은 없다, 뭐 허풍이다 이렇게 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핵이 있다고 지금 뭐 사실이잖아요. 핵이 있다는 게 핵이 있죠. 네. 핵은 부인할 수 있지만 핵이 있죠. 그러면 핵을 쓴다는 행위 자체에 어떤 심리적인 이 저항감이 핵 보유국 사이에서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낮아지면 사실 우리도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도 사실 비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잖아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실 국가. 그게 안 깨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뭐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비핵 체제를 깬다라는 이 부담들 때문에 다들 지금 뭐 꺼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턱이 역사에도 계속 있어왔지만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으면 또 그 다음에 폭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이 지금 서로의 금기시되는 부분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허풍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선을 넘어서 우리 쿠르스크 지역 우리 영토 더 공격하면 우리 핵 쓸 거야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생겼을 때, 대만에 생겼을 때 이랬을 때도 핵 보유국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항감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뭐 항상 저희도 얘기하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설령 끝나더라도 이것이 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이런 파란들의 이게 그게 끝이냐? 오히려 더 큰 분쟁의 서막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이런 식으로 뭔가 문턱이 낮아지는 게 반가울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 러시아가 핵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최승병 박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네.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도 한번 찾아가지고 최승병 러시아 끝내주는 경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의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우울하네요. 이번 겨울도 어쨌든 우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우울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번에는 서로가 최후의 공세를 하는 기분으로 진짜 격렬하게 싸울 것 같고요. 거기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돼갖고 더더욱 지금 우리로서는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싸우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얻어가느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관찰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사실 참 누군가 아무리 먼 땅이라지만은 피 흘리고 죽어간다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 그런 불편함을 떠나서 우리가 좀 진짜 냉철하게 들여다볼 진짜 혹독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화 상황 짚어봤고요.